햇살 한 점 없는 베이징의 하늘 아래 린야오는 오늘도 낯선 이방인이었다. 법학을 공부한 중국인 아버지와 금발의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뿌리에 대한 갈증으로 몇 해 전 이곳 베이징 땅을 밟았다.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와 햇빛에 반사되면 호박색으로 빛나는 곱슬거리는 금발, 그리고 푸른빛이 감도는 회갈색 눈동자. 그녀의 외모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도시 베이징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고 그 시선들 속에는 종종 이해하기 힘든 경계심과 불필요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베이징 시내 한복판 오래된 법원 건물 근처 허름한 상가 2층에 자리한 법률부조센터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싶다는 아직은 막연하지만 뜨거운 꿈을 안고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무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특히 의뢰인들은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를 보고는 잠시 말을 잃거나 정말로 중국어를 할 줄 아느냐며 노골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린야오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또박또박 자신을 소개해야 했다. 긴장하면 평소보다 더 어눌해지는 중국어 발음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린야오는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젊은 농민공 샤오리의 공판 준비를 위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베이징시 제2구 인민법원 백징시민파인으로 향했다. 법원 건물은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이고 선듯 낡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육중한 정문을 통과해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걷는 동안 린야오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샤오리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악명 높은 왕웨이 부장판사였다. 그의 편협함과 독선적인 재판 진행은 이미 여러 변호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괜찮을 거야. 준비는 다 했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재판정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계단을 거의 다 올랐을 때 맞은편에서 급하게 내려오던 법원 직원과 어깨를 부딪혔다. 순간 균형을 잃린 야오의 손에서 서류 뭉치가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린야오는 황급히 흩어진 서류들을 끌어모았다. 하필이면 재판 시작 시간이 임박한 때였다. 당황한 마음에 손이 떨려 서류는 자꾸만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다. 겨우 서류를 추리고 재판정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재판이 시작된 후였다. 약 5분 정도 늦은 셈이었다. 숨을 고르며 조용히 지정된 보조 인석으로 향하려는데 판사석에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린 연구원이라고 했소? 왕웨이 판사였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듯 검은 피부, 짧게 깎은 머리는 그의 강인한 인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하지만 값비싼 맞춤 정장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입가에는 오만함과 경멸감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그는 린야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을 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요? 신성한 인민의 법정이요. 복장부터 시작해서 그 머리 색깔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거슬리는구만. 어느 나라에서 굴러먹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할 것 아니요? 린야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바로 직전 다른 중국인 변호사가 그녀보다 더 늦게 심지어 휴대폰 통화를 하며 재판정에 들어섰을 때는 아무 말 없던 왕 판사였다. 유독 그녀에게만 가혹한 질책이 쏟아졌다. 왕 판사는 린야오가 간신히 죄송합니다, 판사님. 오는 길에 서류를 떨어뜨려서 라고 변명하려 하자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소. 당신 같은 사람이 제대로 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군.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입견만 심어주지 않으면 다행이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린야오의 전문성 자체를 폄하하는 듯한 냉소가 가득했다. 더 나아가 그는 린야오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다른 연구원에게 넘기라는 식의 압력까지 가했다. 공개적인 망신과 부당한 처우. 린야오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으며 또 어떤 이는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린야오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영원히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법률부조센터로 돌아온 린야오는 깊은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왕 웨이 판사의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처사는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무실 선배이자 센터의 에이스 변호사인 첸 하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린야오 왕 판사, 그 양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여기서는 그런 일 비일비재해. 특히 당신처럼 눈에 띄는 외모는 더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지. 첸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소 냉소적으로 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의감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린야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다. 왕판사의 행동은 명백한 차별이었고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그날 밤 린야오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판사의 얼굴과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문득 그가 과거에 맡았던 다른 사건들이 궁금해졌다. 혹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지는 않을까?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법원 내부망과 공개된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던 린야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왕 웨이 판사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 유독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혹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족 피고인에 비해 형량이 현저히 높거나 변호인의 변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등 편파적인 재판 운영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역시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린야오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의 문제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날 린야오는 조심스럽게 첸 변호사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이야기했다. 첸 변호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린야오,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야. 왕판사 같은 사람을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당신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린야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끈기 있게 설득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읽은 첸 변호사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어. 그때부터 린야오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논문이나 기사들을 찾아 읽었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다. 법원 행정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50대의 여성 사무관 장 슈였다. 장 사무관은 평소 과묵했지만 린야오의 성실함과 정의감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듯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린야오에게 슬쩍 다가와 왕판사의 과거 판결 통계 자료와 익명의 내부 민원 기록이 담긴 USB를 건넸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요, 린 연구원. 하지만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 사무관의 용기에 린야오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린야오의 움직임은 곧 왕웨이 판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린야오가 관여하는 다른 사건들에서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린야오가 제출한 증거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불채택했고 재판 기일은 예고 없이 변경되어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심지어 재판 중에 어디서 외국물이나 먹고 온 사람이 중국법을 뭘 안다고 나서느냐며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린야오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 판사의 압박은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첸 변호사도 처음에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왕 판사의 도를 넘는 행동과 린야오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며 점차 적극적으로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전략 수립을 도왔다. 린야오는 왕 판사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변호사나 피고인들을 수소문하여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왕 판사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협조를 꺼렸다. 어떤 이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좋을 거 없다며 냉담하게 대했고, 어떤 이는 당신 같은 외국인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기도 했다. 절망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린야오는 그때마다 장 사무관의 말과 첸 변호사의 지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첸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린야오가 보조인으로 참여한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 밍의 상해 사건이었다. 밍은 공사장에서 중국인 동료와 다툼 끝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의 담당 판사는 또다시 왕 웨이였다. 왕 판사는 재판 내내 밍의 어눌한 중국어 발음을 비웃거나 그의 주장을 무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첸 변호사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왕 판사는 밍에게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린야오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폭력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린야오는 첸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님,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이건 밍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 판사의 저런 행동을 막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나올 거예요. 첸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도 이전과는 달리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알아, 린야오.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당신 말이 맞아.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야. 그때 린야오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된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하는 젊은 기자 리신이었다. 그녀는 최근 법조계의 부조리에 대한 탐사 보도를 준비 중이었고 린야오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해왔던 터였다. 여보세요, 리신 기자님. 수화기 너머로 리신 기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린 연구원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왕 웨이 판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린 야오는 첸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도 몰랐다. 리신 기자를 만난 린 야오와 첸 변호사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과 밍의 사건을 포함한 왕 웨이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 사례들을 털어놓았다. 리신 기자는 분노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메모를 해나갔다. 그녀는 이미 왕 판사에 대한 여러 제보를 받고 있었지만 린 야오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그녀의 탐사 보도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반드시 공론화해야 합니다. 리신 기자의 말에 린 야오와 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왕 웨이 판사의 비위를 법원 자체 감찰 부서와 변호사 협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밤낮으로 린 야오와 첸 변호사는 진정서 작성에 매달렸다. 왕 판사의 편파 판결 사례 분석 자료, 피해자들의 익명 진술 녹취록,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장슈 사무관이 제공한 내부 자료, 그리고 린 야오 자신이 겪었던 모욕적인 경험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다. 진정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했다.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린 야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 실패한다면 왕 판사의 보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 어렵게 얻은 법률 부조센터에서의 일자리마저 잃게 될지도 몰랐다. 그녀의 꿈, 아버지의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어졌다. 그런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첸 변호사와 장 사무관이었다. 첸 변호사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장 사무관은 따뜻한 차와 함께 격려의 말을 건넸다. 린 연구원,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마침내 진정서 제출 당일, 린 야오가 변호사 협회로 향하려던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린 야오 씨, 괜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같은 외국인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소? 조용히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요. 괜히 왕 판사님 심기 건드렸다가 앞으로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명백한 협박이었다. 린 야오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왕 판사에게 모욕당하던 자신의 모습, 억울한 판결에 절망하던 밍의 얼굴,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에게 자료를 건네주던 장 사무관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린 야오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겁니다. 전화를 끄는 린 야오는 심호흡을 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용기가 가슴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린 야오가 아니었다. 첸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 협회에 도착한 린 야오는 준비한 진정서와 증거 자료들을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동시에 리신 기자는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왕 웨이 판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첫 번째 탐사 보도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순식간에 주요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의는 가장 약한 자의 편에 설 때 비로소 빛난다. 린 야오는 사무실 책상 위에 붙여둔 언젠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리신 기자의 탐사 보도와 린 야오의 진정서 제출은 베이징 법조계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외국계 연구원의 용기 있는 폭로, 인민법원의 민낯을 드러낸 판사 비위 의혹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왕 웨이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 자체 감찰부서와 변호사협회는 마지못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왕 웨이 판사는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일부 불순한 세력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심지어 린 야오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그의 지지 세력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린 야오를 서양 물에 물든 배신자, 중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매도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린 야오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젠 변호사는 그녀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며 왕 판사 측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리신 기자는 후속 보도를 통해 왕 판사의 또 다른 비위 의혹들을 끈질기게 파헤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익명으로 제보를 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과거 왕 판사에게 부당한 판결을 받았던 변호사들과 피고인들이 변호사협회와 언론사에 자신들의 경험을 제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슈 사무관 역시 결정적인 내부 자료를 추가로 익명 제보하며 힘을 보탰다. 여론은 린 야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왕 판사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에 반감을 느낀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린 야오가 근무하는 법률부조센터로 쇄도했다. 동료 연구원들과 변호사들도 처음에는 관망하는 듯했지만 점차 그녀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몇 달간의 지리한 조사와 공방 끝에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원 감찰부서는 왕 웨이 판사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 집단에 대해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해왔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변호사협회 역시 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결국 왕 웨이 판사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모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사실상 법복을 벗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오랫동안 군림해왔던 베이징 제2구 인민법원에서 그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사라져갔다. 물론 그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거나 진심으로 사과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견고해 보였던 사법 시스템 내부의 부조리에 경종을 울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린 야오는 법조계에서 문제적 인물 혹은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내부 고발자라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린 야오는 법률부조센터